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아스펠로스 23년도에 발표됐던 Prism Optimizing Key Value Store for Modern Heterogeneous Storage Devices라는 논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까지는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이 그 성능에 따라서 각각의 하이어라키를 이루어서 이제 성능이 중심이 되는 워크로드들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고 그 뒤에서 이제 많은 캐퍼시티와 그 코스트 이피센시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캐패시티 디바이스 티어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됐던 게 이제 하드디스크와 이제 SSD가 주로 이뤘는데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싼 값에 많은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다 보니 캐패시티 티어에 사용이 되었고, SSD는 이제 하드디스크 대비 더 높은 밴드위스와 짧은 레이턴시를 이용을 해서 D램 바로 밑에서 이제 성능 중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가 제한이 되었고, 또한 그 SSD가 PCI의 그 제네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밴드위스를 이제 더 많이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그런 기존의 하이어라키컬한 특성을 이제 활용을 해서 구축한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오늘날의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용으로 나와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을 이제 D램을 포함해서 보면은 이제 뭐 하이닉스의 D램이나 아니면 인텔과 삼성 같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NVM 또는 다른 SSD 모델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들의 캐패시티와 코스트 그리고 레이턴시 중심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 디바이스들이 퍼포먼스 디바이스와 캐패시티 디바이스로 잘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NVM이 D램과 비슷한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SS 대비 훨씬 짧은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고, 대신 이제 코스트 입장에서는 다른 SSD보다 훨씬 비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패시티 또한 NVM이나 D램 대비 SSD가 훨씬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퍼포먼스의 밴드위스와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의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플래시나 아니면 NVMe 3DX 포인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인듀런스를 확인을 해보면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래시 SSD 입장에서 PCI 제네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밴드위스가 두 배씩 이제 이론적으로 두 배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실물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보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 소자의 한계에 따라서 NVM이 훨씬 더 많은 인듀런스를 보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강점만을 모아 봤을 때는 이들을 앞서 보신 것처럼 퍼포먼스 디바이스와 캐패시티 디바이스로 나누기가 애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논문들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들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의 하이어라키컬한 그 구조가 스토리지 디바이스 환경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를 활용을 했을 때 오늘날 그 이전에 사용하던 스토리지 하이어라키를 그대로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처럼 이제 활용을 한다면 NVM 디바이스에 핫 데이터를 두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NVM이가 훨씬 빠른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액세스하는 레이턴시 자체는 SSD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VM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그 밴드위스 자체가 PCIe 4 기준으로 PCIe 4 SSD 대비 밴드위스를 많이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간 레이어에서 밴드위스가 이 SSD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고, 라이트를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플러시 동작들이 이 NVM에서 바틀렉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를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면 가장 윗 레이어부터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각각 순회를 하면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이걸 각 레이어마다 한 번씩 거쳐서 이렇게 트래버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CPU 사이클을 많이 쓰는 동작이고, 만약에 데이터가 SSD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와서 이
데이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SSD의 낮은 레이턴시라 그런 성능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그 바틀렉이 걸려서 오히려 더 CPU를 많이 쓰고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토리지 하이어키와는 다르게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성을 띠는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이러한 모던 환경의 그 스토리지 랜드스케이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스토리지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어, 각각의 디바이스의 좋은 점만을 뽑아서 그 스토리지 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약점을 다른 디바이스의 그 강점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프리즘이라는 이제 키밸류 스토어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 프리즘의 첫 번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로지니어스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포텐셜을 최대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CPU가 바틀렉이 되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이제 발생한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고 멀티코어 환경에서의 스칼러빌리티를 최대한 챙기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이제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것 중 하나인 클래식 컨시스턴시와 그다음에 앞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컨커런시를 보장해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즘의 전반적인 그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이제 색깔에 따라서 D램, NVMe, SSD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는지 나타낼 거고요. 첫 번째는 persistent write buffer입니다. 이 persistent write buffer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오는 최신의 write한 그 밸류 값들을 저장을 하고 이 버퍼는 NVM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write 버퍼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마다 하나씩 할당이 되어서 이 write 버퍼를 쓰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간 싱크로나이제이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 스토리지입니다. 이제 밸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큰 형태로 들어오는 I/O 청크를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밴드위스를 보장을 할 수 있는 SSD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SSD가 시퀀셜 라이트가 성능이 제일 밴드위스를 뽑기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스토리지 자체는 로그 스트럭처드 매너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 오웰 밸류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이제 그 리드를 할 때 핫 밸류들을 이제 캐시를 해두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D램에 위치를 하게 되고 D램에 위치함으로써 잦은 SSD로의 I/O를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에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스캐터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인덱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인덱스로는 첫 번째로는 persistent key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persistent key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 자체는 persistent하게 저장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NVM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또 NVM이 빠른 그 액세스 레이턴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트리를 순회하는 데 있어서 그 뭐 SSD나 이런 디바이스들보다는 훨씬 적합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인덱스는 팩트리라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는데 팩트리는 이제 20년도인가 19년도에 SOSP에 발표가 된 구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널 노드에는 트라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그 키로 들어오는 그 값에 따른 그 배열이 이제 잘려서 인터널 노드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노드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에 대한 위치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B 플러스 트리와 같은 구조를 차용을 해서 일종의 트라이와 B 플러스 트리의 이제 융합이 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MVM에 특화된 이런 그 새로운 인덱스 구조를 제안을 했었고 이 논문에서는 이 팩트리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서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구조를 이제 또 차용을 하는데 어,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팩트리와 이 각각의 버퍼와 또는 스토리지에 있는 그 실제 밸류 사이에서 인다이렉트 역할을 해주는 테이블이 됩니다. 이 테이블을 따로 두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퍼시스트 라이트 버퍼나 이제 밸류 스토리지가 로그 스트럭처들을 차용을 하고 있는데 이 로그 스트럭처들의 문제는 밸류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 위치가 변할 때마다 만약 팩트리에서 다이렉트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팩트리가 저 키 인덱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팩트리에서의 업데이트 자체도 이제 만약에 리프 노드에서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부분이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동작하는데 바틀렉이 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스케일러빌리티를 활용을 하고 밸류가 이동함에 따른 키 인덱스의 업데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이 HSIT라는 인덱스 테이블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HSIT에서는 그 현재 가장 그 키에 대한 최신의 밸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대한 예시들로 이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키 1에 해당하는 뭐 키를 가진 밸류가 인설트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인설트 될 밸류가 PWB에 그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SIT를 통해서 이 밸류가 이 키1에 해당하는 최신 밸류임을 포인터로 체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비집을 하기 위해서는 퍼시스턴스 키 인덱스의 키1에 해당하는 그 위치 정보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바텀업 형태로 키1이 키 인덱스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밸류 스토리지에 이 최신 값들이 SSD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활용하는 프리즘에서 활용하는 기법이 Asynchronous Bandwidth Optimized Write이라는 건데 이 PWB에서 밸류 스토리지로 그 리클레메이션을 통해서 이 PWB는 비워줘야 되고 밸류 스토리지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때 모든 밸류마다 하나씩 SSD에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밸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SSD IO를 유발을 시키게 되고 SSD의 그 레이턴시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에 바틀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PW에 모인 데이터들을 일종의 청크 형태로 모아서 그 청크 사이즈로 만든 후 밸류 스토리지에 크게 써서 최대한 SSD 밴드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배칭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PWB에 뭐 여러 밸류에 대한 그 인설트 또는 업데이트가 들어가서 뭐 V1, V2 다시 뭐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PWB에는 워터마크가 있어서 이 프리즘에서는 디폴트로 50%로 잡고 있는데 이 PWB가 50%까지 사용을 되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 레클리메이션 스레드에서 이 밸류들을 모아서 청크 형태로 재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신 밸류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V2의 전 버전인 V2 다시는 이제 청크에 포함이 될 필요가 없고요. 이를 관련된 메타데이터와 잘 청크 형태를 이루어서 밸류 스토리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크의 사이즈는 512KB까지 이제 모아서 작성을 하게 돼서 한 번의 IO에 해당하는 블록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SSD의 시퀀셜한 밴드위스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그 블로킹이 될 필요가 없는 게 50% 시점에서 이제 어펜딩트로 쭉 들어오는 그 버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백그라운드 리클레메이션이 실행된다고 해도 이 이후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 계속해서 인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스토리도 또 이 청크가 각각 어펜드 형태로 로그 스트럭처로 이제 붙기 때문에 이 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가 있게 되고 어, 이 뒤에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비트맵이 있어서 그 비트맵에 따라서 이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가 그 빈 공간을 계속 재활용하는 계속 프리를 시켜서 밸류 스토리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룩업입니다. 룩업 같은 경우는 한 키에 대한 밸류를 가져오는 오퍼레이션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룩업을 수행을 했을 때 찾아야 되는 밸류가 MVM에 위치한 PWB나
아니면 SVC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레이턴시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SSD이기 때문에 D램과 NVMe 거의 몇십 배에 가까운 레이턴시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리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Opportunistic Thread Combining for Read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 리드 또한 SSD에서 배치를 하는 형태로 가져올 수 있게 해서 하나의 리드에 대해서는 레이턴시가 길 수 있지만 최대한 그 배치 형태로 미리 가져옴으로써 그 여러 멀티플 스레드들이 리드를 날렸을 때 배치 형태로 밴드위스를 쭉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룩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 오퍼튜니스틱 스레드 컴바이닝을 하면 여기서 몇 개의 리드 리퀘스트만큼을 배칭을 할지를 이제 다이나믹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하기 위해서 밸류 스토리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IO 유링으로 하게 되는데, 이 IO 유링 위에 스레드 컴바이닝 큐라는 이제 일종의 큐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에 가장 처음으로 스레드가 어떤 그 리드 오퍼레이션을 날렸을 때 이 리드 오퍼레이션의 리더가 되게 되고, 이 뒤에 이 프리즘이 설정하는 개수까지만큼의 리드를 이제 배칭을 할 수 있게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레드가 리드를 날리면 이렇게 이 리더 뒤에 달리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까지만 모으게 하겠다. 예를 들어 두 스레드가 제공하는 그 컨커런트 리드까지 배칭을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은 이 스레드 2까지의 그 리드 요청이 이제 합쳐져서 일종의 배치 형태로 아이오 유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오 유링 구조상 에이싱크러너스하게 수행이 되다가 다 수행이 되면 컴플리션 큐에 이제 리플라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컴플리션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오 컴플리션 스레드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스레드들에 대한 그 리드 요청을 한 번에 배칭해서 순식간에 확 던짐으로써 SSD의 그 밴드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캔입니다. 스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밸류를 다 가져와라 이런 형태의 오퍼레이션이 될 텐데, 이 스캔을 위해서 어, 이 스캔 어웨어 밸류 캐시라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캐시 이 스캔 어웨어 밸류 캐시가 리드 핫한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캔 중 이제 스캔의 성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파셜 로컬리티가 저장 매체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프리즘의 기존 구조가 밸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로그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페셜 로컬리티가 보장이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밸류가 스캔이 될 때 그 리드를 해서 가져올 때마다 이를 리오르게나이제이션을 해서 다시 밸류 스토리지에 작성하라는 형태로 어, 스캔을 이제 보완을 하는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 캐시 내부의 동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2QLLU 스킴을 사용을 하고요. 2QLLU 스킴이기 때문에 액티브 리스트와 인액티브 리스트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 캐시에 이제 그 리드돼서 들어올 때는 인액티브 리스트로 들어왔다가 다시 재접근이 됐을 때 프로모션이 되고, 액티브 리스트가 꽉 찼을 때 이쪽 LRU 기반으로 가장 접근이 적은 것들은 다시 디모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프리가 되는 시점은 이 인액티브 리스트에서도 프리가 될 때고요. 이때 키를 10부터 60 사이의 범위로 스캔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 리스트에서 이 키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서 이런 형태로 20과 30, 50이 이제 스캔이 될 텐데요. 프리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스페셜 로컬리티가 있는 그 밸류들임을 이제 가정을 하고 이걸 다시 청크 형태로 묶게 됩니다.
이를 다시 청크 형태로 묶여서 밸류 스토리지에 그 새로 재구성을 해서 저장을 한다면 이 키에 해당하는 그 밸류들이 스페이셜 로컬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형태로 청크로 다시 들어옴으로써 이제 밸류 스토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이 캐시에서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스캔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밸류 스토리지에서 같은 청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단순히 로그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구조 대비 훨씬 더 높은 스페이셜 로컬리티를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크로스 미디어 크래시 컨시스턴시입니다. 이 프리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매체 디바이스에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퍼시스턴트하게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NVM에서든 밸류 스토리지에서든 로그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크래시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하기 위해서 forward and backward 포인터라는 이제 포인터를 둬서 이제 최신의 값에 대한 그 판단 자체를 백워드 포인터와 포워드 포인터가 서로 매치가 됐을 때 그 값을 최신이라고 보고 크래시가 났을 때 최신 값들로 이제 다시 그 인덱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정상 형태로 되돌리는 형 리커버리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걸 예시로 간단하게 보시면 예를 들어 왼쪽과 같이 이제 PWB와 뭐 엔트리 그리고 트리가 있을 때 키2에 해당하는 밸류 2를 이제 인서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서트하는 과정에서 이 K2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 HSIT의 엔트리에는 이 각각의 매체에 따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포인터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는 순간 이 HSIT는 당연히 포워드 포인터를 갖고 있게 되겠고요. 반대로도 PWB에 해당하는 이 밸류가 자기가 있어야 할 HSIT의 이 엔트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오른쪽과 같이 이제 PWB가 아니라 밸류 스토리지에 대해서도 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밸류가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밸류가 이 밸류 2 다시와 밸류 3 다시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수행이 되는 것 중 하나가 HSIT가는 그 최신 밸류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V2 다시로 이 포인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밸류 스토리지에 있는 것들도 처음에는 PWB로 쓰이기 때문에 이 PWB 포인터를 가지고 이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수행해줘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백워드 포인터와 포워드 포인터가 서로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각각 키에 대한 최신의 밸류로 리커버리가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리즘의 구조였고요. 이빌리에이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소켓 인텔 제어 머신을 사용을 했고 어, 각각의 소켓에는 20개의 코어가 장착이 되는데 그 코어 소켓 모두 포함해서 6개의 인텔 옵테인 팀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로는 8개의 삼성 980 프로가 장착이 되었고 이 디바이스는 이제 PCI Gen 4 디바이스인데 이 디바이스를 아래와 같이 레이드 컨트롤러에 장착을 해서 이 노드엔 총 8개의 이 2개의 레이드 컨트롤 장착해서 총 8개의 삼성 980 프로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 고른으로는 K벨과 매트릭스 KV 그리고 락스DB를 NVM에 코팅하는 락스DB NVM이라는 키밸류 스토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비교군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K벨 같은 경우는 중간에 NVM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고요. 매트릭스 KV 같은 경우는 프리즘과 마찬가지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지만 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거와는 다르게 완전한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락스DB NVM 같은 경우는 NVM에 코팅을 한 부분에 SSD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에 대한 비교군이 정당하게 비교가 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그 각각이 디플로이 될 때 발생하는 코스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동일하게 맞춰 놓은 환경을 구축을 했고 그 코스트에 대해서는 논문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YCSB 워크로드입니다.
YCSB 워크로드는 이제 그 키밸류 스토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크고 오른쪽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워크로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와 A, B, C, D, E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확인하시면 프리즘이 다른 이제 키밸류 스토어 대비 훨씬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프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버퍼도 전부 이제 스레드별로 두고 그다음에 다른 LSM 기반 그 키밸류 스토어와는 다르게 컴팩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라이트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리드에 대해서도 어, 그 LSM 구조 같은 경우는 리드가 위에 레벨이 없을 경우 아래 레벨까지 가서 뒤져야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리드를 지원을 하는데 프리즘 같은 경우는 팩트리 인덱스만을 타면 HSIT를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리드를 제공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케이벨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다른데 케이벨 같은 경우는 LSM 이제 구조는 아니고 어,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키와 밸류를 구분을 해서 이제 각각이 그 샤딩이 됨으로써 그 스레드 코어가 자기가 접근하는 인덱스에 대해서 쉐어링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제한을 한 구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쉐어링 되지 않은 구조의 iOS를 서브밋을 하면은 그 서브밋을 처리하는 iO 스레드가 따로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큐잉 같은 iO 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별도의 케이블을 위한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큐잉을 하고 하는 그 앰플리피케이션 때문에 케이벨의 성능이 프리즘보다는 조금 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어, 그 레이턴시를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한 이유로 프리즘이 다른 키밸류 스토어 대비 레이턴시가 훨씬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캔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일 레이턴시가 다른 그 LSM 기반의 애들 대비 훨씬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LSM 기반은 트래버스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프리즘이 훨씬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스큐니스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스큐니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로컬리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핫 데이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프리즘 같은 경우는 PWB와 SVC를 통해서 이 스큐니스를 잘 처리하고 있으면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 값이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비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스큐니스가 증가하면은 이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이 이제 쉐어링을 하지 않는 구조를 이제 채택을 하다 보니까 그 스큐니스가 생긴다는 말은 어떠한 한 그 코어 또는 그 인덱스에 굉장한 로드 임밸런스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핫스팟 프로블럼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GPM 값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퍼튜니스틱 스레드 컴바이닝의 이제 성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즘이 그 오퍼튜니스틱하게 아이오 배치 사이즈를 계속해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이제 다른 기법과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TA라는 그 기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TA라는 것은 스레드들이 이제 리드를 수행할 때 배칭을 모아야 되는데 이 배칭을 모으는 걸 타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QDEPS가 8인데 이 8이 다 찰 때까지 일종의 10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이 걸렸다.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임 베이스가 끝나는 순간 그냥 그 지금 있는 리드 리퀘스트만 배칭을 해서 IO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 QDS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TC의 성능이 조금 더 TA보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레이턴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테일 레이턴시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A는 이제 테일이 튄다는 것은 어, IO를 서브밋 하는 데 있어서 그 Q가 이 TA가 생각하는 Q 뎁스만큼 차지 않았을 때 기다려야 되는 타임이 있고 이 타임을 다 기다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Q 뎁스가 증가했을 때 이 테일 레이턴시가 그 TA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밸류 스토리지에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임팩트를 측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즘 그 YCSB-A를 돌리는 과정에서 각각의 가비지 컬렉션이 도는 그 순간순간들을 이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밸류 스토리지에 대한 그 가비지 컬렉션이 생각보다 성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W에 대한 그 에이싱크로너스한 그 배칭 IO나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잘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입장에서 보이는 포그라운드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프리즘은 기존의 하이라키컬한 스토리지 시스템의 그 새로운 디바이스들의 등장에 따라서 더 이상 유효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짚고 있고요.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디바이스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키밸류 스토어의 비교를 통해서 프리즘이 효과적으로 각각의 디바이스들의 장점을 잘 융합을 해서 어,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